북미 2차 정상회담이 2월 말쯤 열릴 거라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에서 90분 동안 면담한 뒤 나온 이야기인데요. 장소는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2월 말에 회담이 열리면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조만간 회담 실무진들이 스웨덴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서 북미 간의 의제 조율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먼저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현기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현기 특파원, 백악관은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90분간의 비공개 회담이 끝난 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미 2차 정상회담은 2월 말쯤 열릴 것이다. 장소는 추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회담 직후 구체적 날짜와 장소가 발표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다소 모호한 발표를 한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개최 장소에 대해서 여전히 입씨름을 벌였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 정지 상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도 그랬고 저희 뉴스 들어오기 직전에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어떤 내용을 발표할까 좀 지켜봤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태죠. 네, 트럼프는 어제 회담 이후에만 20개가량의 리트윗 글을 올렸는데요.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회담과 관련한 트위터는 하나 더 없었습니다. 지난해 6월 김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찾아왔을 때는 직접 배웅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도 하고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를 발표하기도 했었죠. 또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 봉투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든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조심스러워하는 걸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최대 관건이었던 북한의 비핵화 조치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이번 백악관 회담에서 애매한 결과를 남긴 최대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현재 제재 완화를 가장 미국에 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날 회담이 끝난 직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이 여전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2월 말에 열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혹시 모를 변수들도 잘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날짜는 못 박지 못했지만 2월 말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북미 간에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이제 둘 다 판을 깨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다만 트럼프의 극히 이례적인 신중한 반응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향으로 미뤄볼 때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관 실무 협상 내용이 관건입니다. 지난 1차 싱가포르 회담의 경우 20일 전에 전격 취소한 해프닝도 있었던 만큼 끝까지 잘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이었습니다. 북미 정상이 2월 말에 만날 거라는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회담 장소에 대해선 발표를 안 했다고 해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안익은 기자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가 발표되자 청와대는 곧바로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도 다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스웨덴으로 보낸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회담 장소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북미 간 이견 때문에 못 정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장소는 정해졌지만 일찍 발표했을 때 혼선이 생길 수 있어 발표를 미뤘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과 장소가 다 정해졌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쯤 장소를 공개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이번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 전문가와 같이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날짜는 2월 말쯤에 할 건데 장소는 미정이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뭐 날짜나 장소나 그 큰 틀에서는 합의가 있다고 보는데 예. 미국이 그것을 발표하는 순간 구체적인 그 날짜까지 협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북한에 약간 끌려간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직 완전히 차이를 좁히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안 했을 뿐 큰 틀에서는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에 끌려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장소를 지렛대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군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니까 혹시 북미 간에 어떤 지금 풀지 못하는 의견 차이가 좀 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준비를 CIA나 뭐 저쪽 통일전선부와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사례로 볼 때 그러한 회담, 김영철과의 만남이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과 장소를 발표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치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해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상회담 자체가 뭐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뭐 결국 북한이 비핵화 조치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 결국 제재 해제라든가 연합군사 훈련 중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등가성이 아직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실무 협상을 통해서 그 차이를 좁힌 다음에 발표를 하라는 게 미국의 생각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작년에 이제 센터장님 뉴스룸에 모셨던 게 2차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였습니다. 갑자기 결정이 되면서 1시간 동안 저희가 특보를 같이 진행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서 어떤 돌파구가 됐던 게 판문점에서의 2차 남북 정상회담 아니었습니까? 혹시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의 약간 교착 상태라면은 우리 정부가, 우리 청와대가 어떤 이 상황을 풀기 위한 역할을 좀 할 부분이 있을까요? 뭐 사실 작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상회담이 발표되고 북측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약간 비난을 했었습니다. 너무 예. 강도 높게 요구한다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깼었고 그걸 연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가 계속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다음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약간 좁혀가야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걸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1.5 트랙 회의를 스웨덴에서 개최한 것은 사전 포석 차원에서 잘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럼 거기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빠르게 할 것을 촉구하고 예. 미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한미 공조하에서 북한에 제공해 나가자. 그러면서 대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와 장소를 확정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스웨덴에서의 실무 협상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자, 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이미 스웨덴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무부 발표상으로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현지 시간 19일 비행기에 오릅니다. 과연 그렇다면 스웨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 수 있을지 김태형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스웨덴으로 남북미 실무자들이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어제 스웨덴으로 출국했습니다. 미국 측 북핵 협상 대표인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현지 시간 19일 스톡홀름으로 날아갑니다. 비건 대표는 워싱턴에서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을 만난 직후 스웨덴으로 향하는 셈입니다. 한미 워킹그룹 파트너인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미 지난 17일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도착하면 최선희 부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싱가포르 1차 회담에 이행 계획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며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북미 3자 실무회동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모두 한자리에 모이더라도 전반적인 얘기 정도만 나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남북, 북미 등 양자 접촉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예,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과 이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2월 말에 어쨌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수준 정도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현재로서 양측이 꺼내놓거나 요구하는 카드가 거의 눈에 가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무엇이냐,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이미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이야기했던 것이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인 거죠. 예. 그 세 개가 이미 북한의 입으로 나와 있는 거고, 지난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시사했던 것처럼 뭐 미국 국민의 안전 이야기, 그런 것은 핵 비확산과 관련돼 있어서 북한의 핵 활동 동결이나 장거리 미사일.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그 5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대로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3가지입니다. 무엇이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 3가지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고, 미국이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도적 지원이 또 카드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제재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고 좀 의미가 크니까 그 전 단계에서 원유 공급량을 늘려주는 것도 미국의 하나의 카드가 된다. 그럼 북한이 할 수 있는 조치 5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카드 5개. 이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냐 아니면 여전히 과제를 남겨두었냐, 그런 평가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카드를 들고 있는 카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 일어나기 전에 실무진들 간의 치열한 또 협상이 이어질 수 있겠군요. 그 과정이 아마 언제부터 개시가 될지, 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오늘 밤부터 스웨덴에서 시작되면 좋은데, 예. 미국 측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남을 첫 번째 실무회담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기존의 입장과 다른데, 아무튼 그 미션을 받아서 스티브 예. 비건이 가서 최선희 부상과 함께 2차 실무회담을 계속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짧아서 심도 있는 논의를 못했는데, 아직 지금 시작한다면 4주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좁힐 충분한 기간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예, 청와대는 이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발표를 안 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또 센터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다 이제 예견이 되는 대로 베트남인 것은 거의 뭐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뭐 과거에는 베트남, 뭐 태국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베트남인 것 같고요. 예. 과연 이제 호치민시티, 그러니까 하노이죠. 하노이에서 수도에서 하느냐 아니면 다낭이라는 관광 도시에서 하느냐, 그것이 예. 남아 있다고 봅니다. 뭐 정치적 상징성 차원에서는 하노이가 낫겠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개발 같은 것에 워낙 관심이 있으니까 예. 그것과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다낭에서도 개최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예. 그리고 뭐 김정은 위원장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노이에 가서 베트남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고, 또 다낭에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카드가 준비될 수 있는데 예. 그것을 아직 발표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 이야기 나눴던 대로 북미 정상회담 장소 완전히 공개된 건 아니지만 베트남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모로 해서 이제 베트남의 경제 발전상이 북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 때문이기도 한데요. 최재원 기자가 베트남 하노이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까지 했다가 우방이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도 하노이에는 국교 정상화의 상징인 미국 대사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북한과 닮은 꼴입니다. 1986년 새롭게 바꾸자는 도이모이 정책을 내세워 공산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경제부터 개방하고 그 뒤에 미국과 수교를 맺었다는 점이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북한 역시 베트남의 경제 모델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지난해 11월 하노이를 찾아 경제, 산업, 관광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제 뒤로 하노이의 랜드마크가 된 고층 건물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를 찾았을 때처럼 이곳 꼭대기에 올라 자신의 경제 구상을 가다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JTBC 최재원입니다. 예, 이렇게 북미의 스케줄이 윤곽이 나오면서 우리 또 남북 간의 스케줄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치부의 김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혹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언제가 될 거다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3월 말에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3월 말. 근데 네. 이르면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왜 이르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을까요?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비핵화 협상이 얼마나 진전되느냐, 또 그에 따른 상응 조치는 무엇인지에 따라서 남북 협상의 방향과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다시 말하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답방 시기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김 위원장은 이미 친서를 통해서 답방 의지를 보였고 답방 자체는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언제냐인데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시기를 논의하고 또 특정하는 건 변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김 위원장의 3.1절 답방 가능성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건 어렵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청와대는 이미 3.1절 답방은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예. 백악관 발표 이전에 이미 2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걸로 알고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김 위원장이 일정으로 봐도 무리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현재로선 북미 정상회담은 2월 마지막 주가 유력해 보입니다. 답방에 상당한 준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3.1절 답방은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남북의 정상이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3.1절 남북 공동 행사, 원래 열기로 했던 그 공동 행사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3.1절 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 행사는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남북 두 정상이 참석하진 않더라도 이 총리 등 고위급 인사의 교환 방문이라든지 또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 기념 행사를 추진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김태형 기자였습니다.